베르낭 브루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입니다. 이 책을 숙독하다 보면 국가 간의 경계조차 무시하는 다국적 매판 자본기업의 대규모 합병, 에어버스와 보잉 같은 공룡기업 간의 전쟁,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금지 조치가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브루델의 1970년대 세계관 관점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이 감소할 때 선두가 되는 것의 중요성, 실천을 통한 학습, 시장 진입 장벽을 제공하는 다른 규모의 요인은 베르낭 브루델이 묘사한 세계에서 생소하지 않습니다. 기업 독점은 오늘날 설악산 케이블 산업같이 지역민의 반대조차 무시한 무차별 정부 지원에 기반을 두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베르낭 브루델이 묘사한 자본주의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을 유지하거나 정부 간섭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바로 이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 책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 베르낭 브루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프랑스의 역사학자 베르낭 폴 아실 브루델은 프랑스 메주주 데파르트망의 루벨빌 앙 오르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브루델은 7살이 되어 파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까지 할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수학교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그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브루델은 의사가 되려고 했으나 그의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코뮌 당원이었습니다. 브루델은 생전에 그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렸습니다. 그 뜻을 존중해서 가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브루델은 1913년에서 1920년까지 볼테르 고등학교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했고 소르본 대학 파리 정치학교에서 앙리 하우즈의 지도를 받아 1923년 역사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923년부터 24년까지 프랑스 령 알제리의 콘스탄틴에 있는 고등학교의 역사학 선생으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미래의 두 번째 아내인 폴 프라테를 만났습니다. 1925년에서 1926년에는 프랑스 라인군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 후 1932년까지 알제 대학교 교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알제리에 있는 동안 그는 지중해에 매료되어 16세기에 스페인이 이 나라에 존재했던 것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는 또한 스페인의 펠리페 2세 국왕 1556년부터 1598년까지 재위한 이 왕의 외교정책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그곳에서 시작했으며 1927년 여름에 시만카스 일반기록 보관소에서 역사기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베니스 발렌시아를 포함하여 지중해 주변의 여러 기록 보관소를 방문했고 마지막으로 1936년에서 1937년까지 두브로브로니크로 가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 문서를 몽땅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1932년부터 1935년까지 그는 파스테르, 콩로르세, 앙리 4세 파리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처음으로 사회과학에서 꼼꼼한 사회적 분석에 집중하며 20세기 초 지배적인 서사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 사회과학과 문제중심 역사를 통합하는 역사 접근 방식을 옹호한 영향력 있는 아날학파 아날저널의 공동 창립자인 루시앙 폴 딕터 페브르를 만났습니다. 1900년까지 프랑스는 브라질 미술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브라질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상파울루에는 여전히 대학이 없었고 1934년에 프랑스의 화가인 줄리오 드
메스키타 필류는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와 브루테를 초대해서 1934년 1월 25일에 상파울루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브로델은 딸이 태어난 후 1935년 3월에 브라질로 떠나 에밀 크루나 에르트가 비운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추진하는 후진국 문명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범라틴주의 이념화를 위해 일했고, 상파울루 에리트들이 사회적 국가적 패권을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도왔습니다. 그의 동료로는 조앙 크루스 코스타, 로베르토 시몬센, 카이오 프라도 주니어가 있습니다. 프랑스 교수들이 저녁 강의에는 시장 아르만도 드 살레스 올리에비에라와 군 원수 칸디도 롱돈이 참석했습니다. 브로델은 자신의 체류를 지적 실험에 활용했고, 나중에 브라질에서의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시기였다고 수료했습니다. 브로델은 바르가스 시대 초기에 상파울루의 급속한 수직적 성장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울리스타 학자들이 새로운 세계에 사회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레비스트로스와 달리 그는 공산주의가 지원하는 민족해방동맹을 지지하지 않고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1937년 저서 The Concept of New Century에서 사회적 유연성과 젊은 유럽 문명으로서의 깨끗한 발전이라는 이유로 브라질을 알제리와 미국과 비교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교육 불가능한 인구를 가진 알제리를 실패한 브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1937년 브로델은 브라질에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같은 배에 탑승권을 예약한 페브로와 그의 가족과 함께 20일간 바다 여행을 했습니다. 브로델은 이렇게 페브르의 아날학파, 아날저널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938년 그는 역사 강사로 고등교육학원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페브르와 함께 일했는데, 페브르는 나중에 브로델의 대작 초판을 읽고 편집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쥐라에 있는 페브르의 집에서 펠리페 2세의 지중해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38년 뮌헨 협정을 비난하며 당시 정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939년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156 보병연대 중위로 군 복무에 소집되었고, 1940년 6월 29일 보주에서 독일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는 처음에 노이프 브리자흐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마인츠 성체의 오플라그에 수감되었습니다. 마인츠에서 그는 수용소 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그 덕분에 매니피엔즈에 따라 수용소 당국으로부터 정중한 대우를 받았고, 연구를 위해 시설이 잘 갖춰진 시립도서관에서 책과 저널을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제네바 조약에 따라 그는 급여를 받았고, 이를 사용하여 베르너 존바르트와 막스 베거의 작품 같은 독일 책을 구입했으며, 아날학파 아날 전체 컬렉션을 포함하여 프랑스에서 자료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1942년 6월 그는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르베크 근처의 특수범주 수감자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수감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일부 가톨릭 성직자와 역사가 앙리 브룬슈비히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브루델은 자신의 개인 서적과 노트 컬렉션에 접근하지 못한 채 단지 기억에만 의존하여 그의 위대한 작품 필립 2세의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를 초안했습니다. 그 책을 쓴 동기에 대해서는 그는 노더너, 북부 유럽인으로서 지중해인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느님 아버지 자신의 이 위치를 피난처로 선택함으로써
정치적 사건의 일상적인 비참함과 관련된 덧없는 발생에 대항하여 지중해의 영속성과 위험 있는 부동성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완성된 지중해 초판을 파리에 있는 페브리에게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국제 적십사사를 통해서 보냈지만 1942년 11월에야 파리에 있는 독일 대사관의 허락을 받아 보냈습니다. 그는 가끔 페브리에게 다른 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전으로 1945년 석방된 후 파리에 있는 그의 집 지하실의 금속 용기에 보관했던 자료는 기억에만 의존했던 지중해 책의 초안과 비교해서 완성본을 편집했습니다. 그는 초안의 일부를 잘라내고 새로운 삽입을 통해 텍스트를 다시 배열한 다음 초안을 파기했습니다. 현재 초안은 페브리에게 선물한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966년에 영문 번역된 1949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이 지중해를 브로델의 결정적 작품으로 여깁니다. 브로델은 21살의 나이인 1923년에 이 연구를 시작했고 이는 그의 박사 학위 논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례적인 외교 역사의 형태로 필립 2세의 정책에 집중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인상적인 작품들이 긴 잉태 기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종 작품이 원래 초판과 얼마나 달랐는지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브로델은 1927년 페브르와의 토론에서 지중해 세계의 역사를 쓰는 의미를 보기 시작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할 모델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는 그는 선박의 도착 및 출발, 화물, 가격 및 기타 경제 데이터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중해의 경제 및 사회 역사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39년까지는 그는 말하고 싶은 내용의 계율을 갖게 되었지만 1940년에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혀 5년간 감옥 생활에 갇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중해의 초안을 완전히 기억으로 썼습니다. 지중해는 지리적 배경, 운송 및 통신, 도시, 내륙개발, 무역, 제국 및 더 많은 정치적 주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적 돌팔구에서 한 세계 지역의 역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쟁 동안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알제리에 살았습니다. 브로델은 1945년 이후 두 번째 세대의 아날 저널 역사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1947년 소르본에서 분리되어 나온 파리 대학교에서 자신의 논문을 강의했습니다. 그해 그는 페브르와 샤를 모라제와 함께 프랑스 정부와 뉴욕의 전시망명학교인 에콜 리브르 고등교육연구소를 지원했던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에콜 프라 디크 고등연구소 EPHE의 경제 및 사회과학을 위한 6 섹션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이후 프랑스의 모든 역사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49년에 브로델이 소장으로 센터 드 리세르스 역사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1949년 페브리가 은퇴하자 드레즈드 프랑스 교수들에 의해 그는 페브리의 자리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1950년에 학술 저널 경제 리뷰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1950년 그의 멘토인 루시앙 페브르는 당시 파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브로델에게 세계사에 대한 시리즈 한 권을 기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페브르가 준비하는 서구사상 신념 1400년대부터 1800년대에 대한 시리즈로 브로델은 같은 기간 동안 자본주의 발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페브르는 자신의 시리즈가 완성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브로델은 1956년 페브르의 뒤를 이어 EPHE의 6 섹션 책임자가 되었고 롤랑 바르트와 자크 라강과 같은 학자들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1957년에 아날학파 아날 저널의 편집장이 되었고 이로써 전후 프랑스 역사 연구 발전에 있어 그의 영향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1960년에 포드 재단으로부터 추가로 10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1962년 그가 가스턴 버거와 함께 포드 재단의 보조금과 정부 기금을 사용해서 새로운 독립재단인 파리하우스 인문과학재단을 설립했고, 브로델은 1970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를 운영했습니다. 이 재단은 메종데 시앙스 드 롬무라는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FMSH는 유럽과 전 세계의 아날학파, 아날저널의 접근 방식을 전파하기 위해 국제적 네트워킹 활동을 집중했습니다. 1972년 브로델은 아날학파, 아날저널의 모든 편집 책임을 포기했지만 그의 이름은 머스트헤드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브로델은 1962년에 역사 과정의 기초로 문명사를 썼지만 전통적인 사건 기반 서술을 거부하는 방식이 프랑스 교육부에 너무 급진적이어서 그 문명사는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1968년에 은퇴했습니다. 1975년에 6 섹션은 사회과학고등연구학교로 바뀌었고 이는 그 자체로 공립고등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1984년에 그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위원회에 선출되었고 그의 추대 연설은 모리스 드루온이 했습니다. 그는 경제학, 인류학, 지리학과 같은 다른 분야의 효과를 고려한 연구로 지구의 역사에 관한 20세기의 연구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소개할 저서로 전 3권으로 된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로 1967년 제1권 일상생활의 구조 상하를 출간해서 1973년에 영문으로 번역되었고 1979년에 제2권 교환의 세계 상하와 제3권 세계의 시간 상하로 출간되어 2권은 1984년, 3권은 1984년에 영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브로델의 마지막이자 가장 개인적인 책은 프랑스의 정체성으로 1985년 사망 당시 미완성이었습니다. 브로델의 다른 많은 책과 달리 그는 이 책에서 자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감추지 않고 서두에서 프랑스를 마치 여성인 양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롱그드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브로델은 프랑스의 정체성에서 수년과 수십 년이 아닌 수세기와 수천 년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브로델은 프랑스가 정치나 경제의 산물이 아니라 지리와 문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로델은 브로와 파투아를 광범위한 책에서 탐구했는데 그 책에서 전체 역사를 장소와 시간이라는 광범위한 범주에 통합했습니다. 브로델이 농민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깊은 프랑스의 심오함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프랑스 정체성은 낭만적 향수에 의해 많이 채석되었습니다. 이 심오한 프랑스는 프랑스 역사의 격동과 산업혁명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브로델은 경제학이 인간의 과학 중 가장 과학적인 과학인 반면 역사학은 단지 불완전한 과학일 뿐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브로델의 연구는 1923년부터 1949년 또 1966년까지 이어졌던 지중해 문명과 1955년부터 1979년까지 이어진 자본주의, 그 다음에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이어진 미완의 프랑스의 정체성 등 이 세 가지 주요 프로젝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프랑스 역사학 및 사회사의 아날학파의 저널의 일원이었습니다. 브로델은 역사의 창조와 기록에서 대규모 사회경제적 요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011년 히스토리 투데이의 잡지의 여론조사에서 그는 지난 60년간 가장 중요한 역사가로 지명되었습니다. 브로델에 따르면 아날학파, 아날저널의 방식이 도입되기 전에는 역사 소설이 짧은 기간에 사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 공간, 기후, 기술이 과거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느리고 종종 감지할 수 없는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 장기지속이라는 접근 방식을 사용한 것을 존경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프랑스의 엄청난 정치적 격변을 겪은 아날학파 아날저널의 역사가들은 여러 단절과 불원석이 역사를 창조한다는 개념에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관성과 장기 지속을 강조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사회의 가장 깊은 구조의 연속성이 역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생활의 기관이나 상부구조의 격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의식적인 행위자, 특히 혁명가의 의지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역사가 혁명을 조장하고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역사적 유물론의 지지자였던 브로델은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거부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현실을 반영하는 인프라와 상부구조의 동등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신적 구조와 환경적 구조는 행위자의 의식을 넘어서는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의한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사건의 장기적인 과정을 결정합니다. 브로델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그의 연민이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살아남은 역사적 자료가 문맹이 없는 부유층에서 나왔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노예, 농노, 농민, 도시 빈민의 덧없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들이 각자의 주인과 사회의 부와 권력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종종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귀족이나 왕의 모습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제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J.H. 엘리엇이 그의 첫 번째 책에 대한 리뷰에서 브로델의 지중해는 인간의 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세계라고 언급했듯이 브로델의 산은 그의 사람들을 움직이지만 그의 사람들은 결코 산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결정을 희생하고 객관적 설명을 선호하는 이런 태도는 브로델을 의심스러운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델은 15세기 초 스페인, 포르투갈, 시칠리아에서 유태인이 추방된 주된 이유가 인구 과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로델은 세계 체계 이론의 선구자로 여겨집니다. 지금부터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Capitalism and Civilization and Capitalism. 자본주의. 브로델은 자본주의가 시장경제와 다르다고 강조하는데 이 구분은 문명과 자본주의를 이해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전체 경제와 모든 노동사회를 포괄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삶,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라는 3부작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물질적 삶의 하위 수준에서 시장경제 그리고 최상위 수준의 자본주의로 이동하는 세 권의 책 순서에 대한 그의 설명입니다. 이것은 유사한 경제 모델을 사용하여 가계, 시장, 기업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경제 연구의 추세와는 다소 다른 사고구조입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윌러스틴에게 자본주의는 국제노동분업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그 결과 세계 시스템의 핵심이 번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시스템을 희생시키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른 시스템에 비해 번영합니다. 브로델은 자본주의 경제를 일상적인 물질적 삶과 시장의 작동을 초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본주의는 시장을 세계 경제로 연결하여 발생하는 높은 수익 기회를 활용합니다. 브로델은 세계 경제와 지역 경제를 구분합니다. 브로델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상업 및 금융적 확산이 국가적 정치적 경계를 훨씬 넘어설 수 있는 핵심 자본주의 도시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나 브로델에 따르면 동시에 운영되는 여러 세계 경제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경제마다 지배적인 핵심 도시가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국제적 또는 더 큰 공간적 노동 분할을 환영할 수 있지만 세계 경제에 대한 특정 핵심 도시의 패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흥망성쇠할 것입니다. 또한 브로델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 또는 그 이전의 자본주의 세계가 있었다고 믿는 반면 윌러스트는 의 분석은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마르크스적 행위의 진행에 더 의존합니다. 또한 윌러스트는 로마 오스만 제국 또는 무굴 제국과 같은 정치적 제국을 비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취급하는 반면 브로델은 그 안에 어떤 자본주의적 특징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또 다른 요점은 그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윌러스트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기원을 16세기 북유럽 농업사회의 봉건적 붕괴에서 찾습니다. 브로델은 기원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이 적지만 유럽 세계 경제를 훨씬 더 일찍 아마도 14세기 이탈리아에 위치시킵니다. 브로델은 막스 웨버와 자본주의를 개신교 개혁과 연결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도 똑같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는 루터와 칼빈보다 오래전부터 이탈리아 도시 국가에서 일어난 모든 발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브로델은 시간과 공간에 따른 세계 경제의 흐름과 썰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브로델의 프로세스 관점에는 요제프 슌페퍼의 창조적 파괴 요소가 있지만 공간적 스핀이 있습니다. 슌페퍼는 새로운 기업가가 기존의 기업과 기술 및 노동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혁신을 보았습니다. 브로델에게 세계 경제의 천천히 변화하는 경계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일부 지역은 결코 세계 경제에 관여하지 않고 경제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둘째, 세계 경제에 속했고 아마도 핵심 도시였던 일부 지역은 세계 경제의 경계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함에 따라 자리를 잃습니다. 자본주의와 물질적 삶 1권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로델은 중요행위자 대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엘리트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서사 역사에 주목했습니다. 더 문제지향적인 사회 및 경제 역사가 너무 오랫동안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브로델의 작품에서 혁명적인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1권 제목은 경제 및 사회 조직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브로델은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세계 인구에 대한 논의로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제1권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숫자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와 전 세계 사람들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브로델은 모든 인류를 세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관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문명과 야만과 같은 사회적 분류를 다루며 세계적인 사회적 분열에 대한 계율을 제공합니다. 공중보건은 전반적으로 주요 강조점을 받지만 확실히 브로델의 치료 관점에는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의 중요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성의 세계이고 그의 아내인 폴이 그의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브로델의 연구에서 인류의 그 절반인 여성을 찾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브로델은 자본주의와 물질적 삶에서 인구를 추적하며 소비지출, 빵과 곡물, 기타, 식품, 음료, 의료와 주택의 주요 범주에 대한 장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사파로 풍부해진 이 장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단, 부유층의 음식 유행, 가난한 계층과 중산층의 가구 부족, 부유층의 점점 더 정교해지는 인테리어가 포함됩니다. 의료가 유행과 필수성에 대한 처리 범위를 광범위합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놀라울 정도로 종합한 것이며 좋은 독서 자료입니다. 자본주의와 물질적 삶에서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춘 것은
1950년대 이후 많은 연구 분야를 형성하는 관심사를 나타내며 엘리트에 대한 연구에서보다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로의 이동입니다. 이것은 고고하게 들어왔고 발굴이 궁전과 사원에서 음식, 뼈, 가난한 사람들의 거주지 또는 그 부족의 잔해로 옮겨갔습니다. 따라서 브로델의 강조점은 자본주의가 하층 계급을 희생하여 성장했다는 많은 마르크스주의 역사 관점에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브로델은 소득 불평등을 제1권 532쪽에서 비열하면서도 아름답고 극도로 가난하면서도 매우 부유하며 확실히 명랑하고 활기찬 나폴리는 프랑스 혁명 직전에 40만 아마도 5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네 번째로 런던, 파리, 이스탄불에 이어 마드리드와도 맞먹는 도시였습니다. 1695년 이후에 주요 돌파구는 나폴리의 두 번째만, 첫 번째는 마리넬라를 마주보고 있는 보르고 데키아하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717년 부여된 성벽 바깥 건축 허가는 거의 전적으로 부자들에게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부자들만 혜택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구역은 식량의 무료 분배에 둘러싼 희극적인 다툼이 벌어졌던 광대한 라르고 델 카스텔로에서 성벽 바깥에서 시작되는 팔루디 평야를 마주보고 있는 그들의 영지인 메르카토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붐벼서 그들의 삶이 침범하여 거리로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빈민계층의 수는 세기 말에 적어도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기술했습니다. 나폴리의 빈곤에 대한 설명의 중간에 노숙자가 사회의 20%에서 25%라는 추산을 삽입했습니다. 이는 브루델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정량적 설명입니다. 그는 또한 부자들이 더 바람직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이 브루델에게서 좋아할 만한 점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그의 글에는 사실 이념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브로델은 1400년대에서 1800년대와 현대 생활 수준을 비교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브로델은 사이먼 쿠츠네츠의 국민소득에 대한 연구에 감탄했지만 도시 대 농촌 대 국가, 성장률과 같은 개념에는 익숙하지 않으며 그의 연구는 빈곤 가중 성장률이 개발되기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삶에 대한 그의 논의에는 브루델은 작업하기에 편안한 이런 구성 요소를 찾았을 겁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시대를 분석하는 데 기후 측정법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데이터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브루델은 행동 모델을 다루는 것보다 사회적 국가적 계정을 구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2권 상업의 바퀴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돈과 도시의 장을 할애한 것은 흥미로운데 이는 2권인 상업의 바퀴 주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브로델은 돈을 사회의 화폐화 정도와 경제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1400년대와 1400년대부터 1800년대 동안 도시가 증가하면서 도시 지역에서 물질적 삶을 영위하는 빈민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흥미로운 취급은 문명과 자본주의의 진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와 물질적 삶은 상당히 자립적이었고 나머지 권보다 13년 일찍 출간됐습니다. 2권 상업이 바뀌는 Wheel of Commerce는 시장에서 자본주의와 사회로 이동합니다. 브로델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제도 이념 및 사회적 규범의 발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면서 그것은 마르크스가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만이 사용한 용어라고 지적합니다.
브로델에게 자본주의는 자본의 사용뿐만 아니라 물질적 삶의 정점에 있는 자본의 위치도 포함합니다. 논의된 대로 자본주의의 확장과 세계의 체계가 필연적으로 얽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브로델의 이러한 측면입니다. 상업의 바퀴 첫 번째 장은 교환 도구로, 브로델은 여기서 교환이 발생한 시장 유형을 설명합니다. 그 뒤에 시장과 경제에 대한 장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별개일 수 있는 이유는 합치면 별개의 평균적인 책의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브로델은 주변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상품 시장과 내륙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마을, 그리고 도매 및 금융시장을 다룹니다. 증권거래소와 거래소를 포함한 금융상품 시장과 은행과 같은 신용기관도 논의됩니다. 상인들이 초기 회의가 열렸던 부르헤의 호텔 데스 브루스에서 이름을 따온 증권거래소 브루스는 또한 후추, 면화, 차와 같은 품목에 대한 도매상품 거래를 다루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1400년대부터 1800년대에는 암스테르담과 런던에서 이런 거래소가 발전하여 거품이 발생했지만 소규모 투자자에게도 금융 중개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브로델은 시장의 발전을 다룰 때 시장의 자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종 이처럼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그다지 체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박람회와 시장의 빈도와 밀도를 분석합니다. 그는 인도와 중국이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더 비상적으로 다룹니다. G. 윌리엄 키스너는 중국의 시장 마을과 도시를 다루었는데 월터 크리스털러와 아우구스트 루쇼의 육각형을 사용하여 논의합니다. 여기서 브로델은 서로 다른 규모의 시장 마을을 포함하는 육각형 크기는 인구 밀도에 반비례한다고 2권 118쪽에서 119쪽에서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를 프랑스 역사에서 다양한 임금 경계에 대한 퍼즐에 적용하는데 그는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 밀도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꽤 괜찮은 횡단면적 시계열 적용입니다. 브로델은 근본적이면 종종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시장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매시장은 언제 출현하는가? 연중무휴상점과 가끔씩 열리는 시장과 박람회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1400년대부터 1800년 동안 상점의 수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행상인이 도매상의 대리인이 되는 때는 언제이고 소규모 상인이 되는 때는 언제인가? 브로델은 영국에서 프랑스보다 시장 확장이 되는 때는 언제이고 소규모 상인이 되는 때는 언제인가? 브로델은 영국에서 프랑스보다 시장 확장이 더 강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따라 자본주의의 발전은 교환의 확장과 상호 의존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프랑스와 특히 중국에는 시장 확장을 제한하고 따라서 자본주의 발전의 양을 제한하는 행정부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시장은 서로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시장이 통합되는 한 가지 방법은 같은 회사의 활동을 통해서인데 이 시기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대가족 회사입니다. 브로델은 주로 유럽에서 이러한 연결을 조사합니다. 대가족 회사는 인도, 중국, 중동의 상인들에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며 브로델은 그중 일부를 논의합니다. 그는 모든 세계 경제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족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이는 또한 필립 커튼이 잘 묘사한 일부 디아스포라의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 1400년에 세계 인구, 소득 및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아시아에서는 유럽의 침략 이전에 말레이시아 반도의 말라카에서 서인도의 컬리컷과
캄베이까지 뻗어있는 인도 세계 경제와 연결된 동아시아 세계 경제의 교차점을 포함하는 확립된 무역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브로델이 말하는 이슬람 세계의 경제와 합쳐졌는데, 이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서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 터키, 페르시아를 거쳐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스코 다 가마가 1498년 캘리컷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인도 세계 경제의 핵심 도시가 아니었고, 그러한 핵심 도시가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비자나야가르는 당시 남인도의 주요 제국이었지만 북쪽으로 확장하는 능력은 5개의 적대적인 바하마 왕국의 존재로 인해 제한되었습니다. 무굴 제국은 1526년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컬리켓은 영토적 야망이 없는 국가를 가진 힌두교 통치자 자모린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브로델이 지적했듯이 실제 상인 그룹과 선적자 중 아랍인, 인도, 무슬림, 힌두교도, 중국인의 비율은 수세기에 걸쳐 다양했습니다. 말라카와 캘리컷과 같은 디아스포라는 아랍인, 아르메니아인, 중국인, 힌두교도, 보라, 코자 및 유사한 무슬림 그룹, 유대인, 말레이아인 및 기타 사람들이 본거지이거나 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인의 활동은 브루델이 소규모 시장을 연결하는 높은 이익 추구자 모델에 부합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15세기와 그 이전 아시아 세계 경제가 핵심 도시를 포함했다는 주장은 좀 무리인 듯합니다. 무굴, 명나라, 오스만,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된 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업의 바퀴, Wheels of Commerce의 마지막 장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시장과 독점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다루며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의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활동에 대한 긴 논의도 포함됩니다. 브로델의 사회에 대한 논의는 계층, 반란, 국가와 사회 질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분석입니다. 브로델은 사회적 규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2장 555쪽에서 문명이 항상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섹션에서 그는 확실히 그 중요성을 연구합니다. 그는 11세기에 유럽이 다시 살아났을 때 시장경제와 화폐적 정교함은 스캔들한 참신함이었다. 고대 전통을 대표하는 문명은 정의상 혁신에 적대적이었다. 그래서 시장이익 창출, 자본에 대해 거부했다. 기껏해야 의심스럽지만 침묵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일상생활의 요구와 압박이 더욱 시급해졌다. 유럽 문명은 자신을 갈라놓는 영구적인 갈등에 갇혔다. 그래서 나쁜 종으로 변화가 문을 강제로 열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서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세계의 관점 제3권. 브로델은 매우 야심찬 마지막 3권에서 장기주기, 다양한 세계경제의 등장, 1인당 GDP 측정의 역사적 문제, 경제적, 식민지 경제, 산업혁명을 다룹니다. 1400년대부터 1800년대의 경제사를 단순히 서유럽이 아닌 세계 이야기로 다루는 것은 분명히 그 목표 중의 하나로서 성공적이었습니다. 식민지 개척자와 식민지 피지배자의 관점을 잘 균형 잡은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있습니다. 막스 베버에 대한 그의 에세이 엔저맨 5쪽에 베버와 브로델을 데이비드 랜더스, 조엘 모키르, 더글라스 노스, 네이션 로젠버그 등과 함께 소유럽 경제의 인식된 독특성을 다루는 학자로 분류합니다. 브루델이 서유럽의 발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서구의 성장 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보지 못했고 그것이 탐구하기에 가장 흥미로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이 에세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유럽
경험의 독특함은 확실히 많은 경제 역사가들이 설명해야 할 현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베버와 같은 학자들은 개신교 개혁에서 유럽의 증거를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인도와 같은 다른 사회의 종교가 성장에 덜 도움이 되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도 제공했습니다. 브루델은 베버와 어울리지 않으며 사유재산, 계약 등과 같은 제도에 큰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유럽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대해 설명할 만한 독특한 것이 있다는 전제조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브루델이 자본주의에 대한 독특한 견해 때문입니다. 브루델은 그의 시대와 그의 이전 시대에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산업 형태와 동일한 것이 존재함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업 형태에 소유럽 경험의 독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다른 인용문은 브루델이 자본주의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견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제3권 623쪽에서 가장 심오한 오류는 자본주의가 단순히 경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자본주의는 사회 질서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적대자이든 공범이든 거의 국가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자본주의는 항상 거대한 힘으로 지평선을 채우고 있다. 자본주의는 또한 문화가 사회의 건물의 견고성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지원에서 이익을 얻는다. 왜냐하면 문화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모순되는 흐름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에는 기존 질서를 지탱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는 지배계급에 의지할 수 있는데 지배계급은 자본주의를 방어할 때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위계, 즉 부의 위계, 국가 권력의 위계 또는 문화의 위계가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답은 시간, 장소,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브루델은 세계 경제사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슌페트의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장기 주기와 창조적 파괴가 그렇습니다. 불균형하거나 불균형한 성장을 강조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의 중요한 통찰력 중 하나는 세계 경제의 경계가 변하고 있으며 종종 세계 경제에도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방갈로프에서 오라클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인도의 다른 지역이나 또 다른 많은 세계 지역은 아직도 정보기술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후진 지역을 위한 특별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많은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비하르와 인도의 동부 우타르푸라데시, 마우리아 제국의 본거지이자 부처의 탄생지와 같이 번영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루델은 자본주의의 기업가를 보는 방식에서 슌페터와 크게 다릅니다. 브루델에게 자본주의의 독점적 성격은 특권의 핵심 요소이며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요소입니다. 브루델은 일상적인 물질적 삶과 시장의 작동이 한 수준에서 진행되는 반면 자본주의는 다른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진행된다고 재차 언급합니다. 나아가 브루델은 자본주의가 그들이 운영하는 세계경제의 정치적 엘리트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브루델의 세계경제에 대한 견해는 많은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과 공유되지만 그들과 더 많은 유사점을 느끼는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와 맨커 올슨과 같은 신진 경제학자들과도 연결됩니다. 지난 500년 동안 세계의 경제사를 언급하면서 페르낭 브루델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의 고전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근대 세계의 내부 구조와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브루델이 제시한 가장 흥미로운 개념은 제1권에서 소개하는 장기지속입니다.
이것은 다른 역사학자와 브로델을 구분짓는 가장 독특한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인간의 삶과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브로델은 우리의 삶이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대부분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함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이 전개되는 방식과 한계를 규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브로델이 이처럼 구조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 노력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보존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브로델이 그리는 세계가 완전히 무변화의 시공간은 아닙니다. 변화를 모르는 관성의 세계만이 아니라 그 위에 활기차게 움직이는 경제와 자본주의를 함께 이해해야 그의 사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층의 층위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2권이고 다시 여기에 시간의 요소를 집어넣어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해왔는가를 그린 것이 제3권입니다. 브로델이 거대한 세계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가 그려낸 구조는 뼈만 앙상한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길어온 여러 이야기들로 흥미진진하게 짜여 있습니다. 브로델이 이야기한 우리의 삶은 여러 층위에 속해 이루어집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도 살고 장기적으로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만이 경험하는 독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문명의 성과를 그대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이해하려는 브로델의 구조는 그토록 거대하고 복잡한 그리고 여러 차원에서 얽힌 서술들로 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장한 긴 호흡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짧은 호흡이 함께 존재하고 또 그런 층위들이 서로 교차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런 여러 차원을 염두에 두고 인간과 사회를 거시적으로 정체성 속에서 이해해 보자는 것이 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989년 론도 캐머런은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에 대해 말하면서 대부분은 정확한 사실 정보가 풍부하게 담겨 있지만 저자의 다소 독특한 해석의 탁월함은 대중 언론에 의해 과장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인정하든 안 하든 브로델이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우 독특한 해석을 구축하고 종종 매우 상상력 있게 사용했다는 캐머런의 의견에는 확실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랜더스는 1998년 국가의 부와 빈곤, 일부 국가는 왜 그토록 부유할까라는 저서에서 1836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나단 로스차일드를 폐혈증으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하지 못한 현대의학의 무능함에 대해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브로델은 자본주의와 물질적 삶에서 의학의 발전과 공중보건 관행을 근대 초기의 세계의 경제적 복지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꼽았는데 이는 랑드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역사적 인구 통계가 세계 경제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인구학적 주제와 관련된 것은 브로델의 건강과 물질의 복지가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는 세계 경제에서 발생하는 큰 불평등을 보고 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적 및 공공재화 서비스 분배에서 불평등을 기록하고 특권 시스템을 과거와 현재 경제의 일부로 봅니다. 그는 더 공평한 세상을 원하지만 이는 자본주의와 물질 문명의 주요 주제가 아닙니다. 페르낭 브로텔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Civilization and Capitalism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국적 매판 자본 기업의 대규모 합병,
에어버스와 보잉의 전쟁,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금지 조치가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브로델의 세계관 관점은 놀라울 정도로 잘 들어맞습니다. 비용이 감소할 때 선두가 되는 것이 중요성, 실천을 통한 학습, 시장 진입의 장벽을 제공하는 다른 규모 요인은 브로델이 묘사한 세계에서 생소하지 않습니다. 기업 독점은 오늘날 설악산 케이블 산업같이 정부 지원에 기반을 두었고, 브로델이 묘사한 자본주의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을 유지하거나 정부 간섭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그 58번째 책, 인문학 부분 28번째 책, 페르낭 브로델이 1979년에 출간한 물질